자, 오늘 첫 시간으로 국어의 어제와 오늘을 갖다가 지금 정리를 들어가게 할 겁니다. 자, 우선은 지금 그 10단원 내용 들어가는데요. 자, 앞에 나와 있는 자, 마지막 당 정리를 갖다 오늘 좀 하시고, 그 다음 10단원 또, 9단원, 미안합니다. 9단원의 국어의 어제와 오늘 정리를 지금부터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전적으로 의문 파트, 혹은 아니 문법 파트, 뭐 이런 표기 파트 나눠가지고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파트마다 나눠서 여러분 정리를 좀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마다 이제 정리해서 이제는 뭐 문제 수도 아마 그걸 한 문제 정도로 아마 나눠서 뭐 예를 들어서 의문 파트가 있는데 거기에다 문법 파트를 넣어가지고 찾기 하는 시험 문제라든지 그런 게 출제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국어의 어제와 오늘 자, 정리 들어가는데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습서를 이용해서 지금 정리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습서를 이용해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오늘의 문제 자 드렸던 거 그거 문제 푸시고요. 그 다음에 숙제는 다음 시간 전까지 아마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자습서에 있는 문제나 혹은 평가 문제집에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정리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아셨죠? 자, 213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고대국어, 중세국어, 그 다음에 근대, 현대 나뉘어 있는 기점. 자, 여기서 얘기했을 때 제가 중세국어 같은 경우에는 자, 고대와 중세를 나눈 기점은 언제라고요? 바로 고려 성립, 그렇죠? 10세기에 이루어지는 측면이라고 했었고, 중세국어와 근대 나눈 기점은 임진왜란, 16세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중세국어의 전기와 후기를 나눈 기점이 바로 한글 창제, 그죠? 그래서 15세기 1443년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전기와 후기 이렇게 나뉘게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중세 후기가 돼야 아무래도 한글이 창제됐기 때문에 그 이후서부터의 이러한 그 국어적인 측면을 갖다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세종어제 후민정음 들어가게 되면은 세종어제 후민정음은 전반기 때 봤었던 전반기란다. 그러니까 한글이 창제되고 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종어제 후민정음 자체가 세조 6년에 만들어진 이러한 글이다 라고 했어서 한글이 창제되고 나서 거의 한 16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감안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변화 양상을 따져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페이지 216페이지로 바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앞부분에 나오는 게 국어의 어제에 대한 측면을 갖다 말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어제 후민점의 어지에 대한 의미 다시 한번 좀 기억하시고요. 어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의 목적과 정신을 밝힌 글, 이게 바로 어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의는 중세국어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로서 훈민정음을 통해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점을 갖다 알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측면. 이러한 훈민정음, 세종어제 훈민정음의 내용에 대한 어지, 자 내용과 그 다음에 의의 정도는 분명히 좀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16페이지 오른쪽 윗부분에 거기에 어지의 내용과 의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쪽 좀 봐주시고 훈민정음의 의미 정도도 여러분 분명히 좀 기억하셔야겠죠. 아무래도 훈민정음 하면은 백성을 가르치는 이런 정음 올바른 이런 소리다라고 하는 그래서 밑에 글자 이름하고요. 책명에 대한 측면은 된 것 같고요. 책명 굳이 뭐 그거는 그렇겠죠. 그래도 한번 보세요. 또 모릅니다. 또 우리 너무 시험 범위가 적어서 새로 창제된 훈민정음이 설명한 한문 해설수로서 훈민정음 해례본하고 훈민정음 원본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한다는 측면인데 그거 좀 한번 읽어두고 갈게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봐주시고요. 217페이지 가시면은 중세국어 표기의 특징이 해서 이제는 쭉 나옵니다. 내용은 이미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자, 217페이지 위쪽에 나와 있는 바로 그걸 가지고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세종어제 훈민정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세종어제 훈민정음뿐만 아니라 중세국어, 근대국어도 거의 비슷합니다만 가로를 쓰는 측면보다는 세로를 썼다는 측면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기본적으로 19세기 넘어가면서부터 그때서 이제 가로쓰기를 갖다 대충 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쓰기 솔직히 가로쓰기 한 지는 얼마 안 돼요. 1930년대 이후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로쓰기로 거의 이루어져 있었다라는 측면 그걸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띄어쓰기는 거의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띄어쓰기는 하지 않았다는 측면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적기 됐었다라고 하는 측면. 자, 그리고 또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어서 성조를 나타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몇 가지만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 자체에서는 우선은 지금 여기에 이 뜨들, 그 다음 노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 뜻을 하게 되면은 요거는 원래 뜻 플러스 을 해서 이게 되어져 있는 측면인 건데,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종성 받침이 어디로 다음 초성으로 올라가서 지금 현재 이러한 형태의 글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측면. 그래서 이 자체가 바로 뭐다? 이어적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어적기라고 하는 이러한 표기 원칙을 갖다가 썼다는 거 요거 하고요.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방점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얘는 성조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성조는 바로 뭐 음에 있어서 높낮이를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음의 높낮이를 얘기하는 방점이 있는데, 방점은 어디에? 바로 왼편에 이렇게 찍게 되어져 있었다라고요. 자, 방점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저희가 이렇게 표를 하나 그렸었죠. 낮은 데서 바로 무엇으로? 낮은 데로 흘러가는 소리가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평성이다. 해서 평성은 소리에 힘이 없기 때문에 왼쪽에 점을 찍을 이유가 없다라고요.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흘러가는 소리가 있다. 바로 이건 상성이라고 하는데, 낮은 데서 쭉 올라가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건 힘을 줘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을 2개를 찍었다는 측면. 그런데 이 점 2개 찍는 상성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 국어에도 이것이 쓰이고 있다. 현대 국어에 바로 장음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이 자체가 눈 할 때 쓰이는 것처럼. 자, 그 다음에 높은 데서 또한 높은 데서 흘러가는 소리가 있다. 자, 이거는 거성이라고 하고, 이 거성 같은 경우는 점을 하나만 찍어도 되는 이러한 정도를 표현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원래는 입성이라는 게 있긴 있었는데, 입성이라는 것 자체는 이거는 빨리 입 닫는 소리, 입을 갖다가 빨리 닫는 이러한 소리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종성 받침에 그, 스라고 하는 이것들이 종성 받침으로 쓰인다는 거. 자, 왼쪽에 점은 없거나 아니면 하나가 있거나 아니면 2개가 이렇게 찍히는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게 입성이다라고 했었어요. 자, 굳이 이걸 갖다가 암기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문장을 봤을 때 그 문장 속에 바로 이렇게 왼쪽에 점이 찍혀 있다라면, 아, 이건 방점이구나 라고 기억해달라는 측면입니다. 네, 방점도 역시 표기상의 원칙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중세 의문상의 특징을 갖다 얘기하겠습니다. 의문상에 보게 되면 첫 번째에 나오는 옛니은, 그 다음 여린이은, 순경은 비읍, 그 다음 반치음, 그 다음에 아래아 등이 오늘날에 다르게 쓰이고 있었다라는 측면 얘기했었죠. 자, 옛니은이나 혹은 아니면 여린이은, 그 다음에 순경은 비읍, 그 다음에 반치음, 그 다음에 아래아, 이 중에서 보게 되면 여린이응 같은 경우는 사라졌고요. 옛니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응으로 대체돼 쓰이고 있다는 측면 얘기했었죠. 그 다음 순경 비읍은 현재 오나 우로 이렇게 변했고, 반치음 같은 경우는 이건 원래 사라지는 게 원칙이지만 시옷으로 이렇게 해서 쓰이는 원칙을 보여준다고요. 아래아 같은 경우에는 원래 2번째 음절에 있는 것이 이게 첫 번째로 으로 변한다는 측면, 그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있는 음절이 아로, 이거 자체가 2번째로 순서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그죠? 자, 그리고 이거는 위치. 그래서 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예를 들자면은 기억이 잘 안 나시면 하늘이 있었어요. 하늘 같은 경우 이 첫 번째, 이 2번째 있는 게 이게 으로 먼저 변하고, 앞에 있는 아가 이게 나중에 2번째로 변하는 순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자, 굳이 뭐 이렇게까지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정도 기억해 달라고요. 자, 그 다음에 반침도 있었다. 그리고 첫 음절에 서로 다른 줄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측면,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두자음군이다. 자, 어두자음군에는 크게 원래는 합용병서, 합용명서에는 비읍계가 있었고, 그 다음 비읍 시읍계라는 것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한 각자병서. 각자병서는 이거는 된소리 그 다음에 즈라는 이런 각자병서를 갖다 사용했었다라는 측면, 요걸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원래는 한글이 처음 만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예사소리하고, 자, 그 다음에 거센 소리는 이렇게 성립이 되어 있었으나, 된 소리가 아직 성립이 되기 전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된 소리가 이제 나중에 이러한 그 어두장군이 만들어지면서 된 소리도 성립이 되기 시작했던 이때가 바로 중세
중세후기 바로 15세기 이후서부터 이렇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한 음절의 첫머리에 맨 마지막 마문단, 바문단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뜻음처럼 모두 뭐가 됐다? 이 화병명서, 거센소리, 각자명서 같은 경우 모두 다 왼소리로 이렇게 된다는 측면도 나와져 있군요. 자, 그걸 한번 좀 기억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중세고와 현대고의 차이점 해가지고 가운데 핵심에 나와져 있죠. 네, 중세고에는 세로 쓰기, 현대고에는 가로 쓰기, 그 다음에 중세고 이어적기, 하지만 현대고는 끊어적기 당연합니다. 띄어쓰기 중세고는 안 했어요. 자, 현대고는 했다는 거고요. 방점, 그때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현대고의 의문상의 차이점, 네, 쓰이지 않는 옛니은, 여린니은, 그 다음 반치음, 순경은 비읍, 아래압 등이 있고요. 지금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어두자음은 모두 된 소리로 지금 현재 이루어졌다는 측면 얘기할 수 있고요.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8페이지 가시면은요. 자, 이제 문법상의 차이를 갖다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문법상의 차이로 보면 중세국어의 문법에는 지금 현재 나란 말씀이 빙기에 달아처럼 뭐뭐에라는 비교 부사격 조사가 쓰였다는 측면. 그 다음에 주어를 나타내는 이가 쓰였다는 건데 주어를 나타내는 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주어를 나타내는 이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앞에 뭐가 종성의 받침이 있다고요. 종성 받침 여기에 다음이 이렇게 오게 된다고요. 그럼 누가 온다? 바로 이라는 것이 온다고 했었죠. 자, 대신에 이 모음 이 외에 모음이 온다라고 한다면 누가 이라는 측면. 자, 대신에 앞에 이 모음이 온다 그러면 아무것도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처음에 있는 부분은 우리 이런 예로 나란 말싸움이 말싸움 플러스 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지금 거기에는 우리 말싸미라고 이렇게 나와져 있는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서는 우리 홀빼이쇼도 할 때 홀빼 있어요. 자, 홀빼. 근데 이거 자체는 원래 생긴 게 홀바 플러스 이 해서 홀바가라고 이렇게 해석된다는 측면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불휘. 원래 뿌리 깊은 할 때 쓰이는 불휘. 근데 뿌리 여기서는 이 모음 때문에 뒤에 아무것도 오지 않는다. 대신 해석은 어떻게? 뿌리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측면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저쪽으로 세 가지의 이러한 주격조사의 이러한 형태를 갖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언이나 용언이란 어간의 조사, 어미가 결합할 때 모음조화 현상이 잘 지켜졌다는 측면. 네, 모음조화. 모음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양성 모음과 그 다음에 음성 모음으로 나눠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라는 측면이죠. 자, 여러분 한글이 처음 만들어질 때 천지인의 원리에 의해서 천은 바로 태양을 땅, 그 다음에 사람 얘기하는데 이때 태양이라는 것 자체는 어디? 양성을 그 다음에 땅은 음성을 사람은 양성, 음성, 중성에 속하지만 뭐에 가까운? 음성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 중에 초출자, 다시 말하면은 땅 위에 태양을, 땅 아래에 태양을, 사람 오른쪽에 태양을, 사람 왼쪽에 태양을 놓게 된다면은 자, 유교주의에 의해서 본다면 오른손이 자, 이것이 양이고 왼손이 음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아래아와 오아 이런 것들은 양성, 그 다음에 의와 그 다음에 우어 이 이런 것들은 음성에 이렇게 속한다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쓰이는 것. 자, 그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조사나 혹은 아니면 어미가 앞에 나오는 어간이나 혹은 실질 형태소에 의해서 바로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을 갖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특히 모음조화 같은 경우는 모음조화는 언제? 15세기만 뭐했다? 철저했다는 측면. 자, 아무래도 우리가 15세기 국어만 하기 때문에 16, 17세기 쪽은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15세기만 철저하다는 거,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왼편에 지금 쭉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걸 갖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21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저 위에 세종어제국민정 어제에 나와 있는 정신이 있어요. 자주정신, 애민, 창조, 실용정신 네 가지. 이거는 기억해달라고 했었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2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 중세국어의 이러한 변화 양상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휘에 대한 차이인데요. 우선은 서르라는 것 자체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서르하고 서로하고 뭐는 같다. 의미는 같다. 그런데 뭐가 다르다? 형태가 다르다. 그럼 형태가 뭐였다? 이렇게 변화됐다. 라고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다? 형태의 변화라고 하는 측면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말고 하나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의미에 이제 달라지는 모습. 그죠? 그래서 의미라는 그 변동. 의미 변동, 의미 변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뭐가 있다? 의미 이동이 있다. 의미 이동 우리 뭐뭐 배우셨어요? 자, 어린 백성이라는 측면이 있었죠. 그죠? 어리석은이라는 건데 지금은 나이가 적은 으로 해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어여삐. 그죠? 갑자기 떠올렸으면요. 어여삐라는 측면, 어여삐라는 건 가엽다, 불쌍하다 의미인데 현대용어 와서는 예쁘다라고 하는. 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달라졌을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 축소가 있었어요. 의미 축소는 작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놈이라는 걸 얘기했었습니다. 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통 사람이었던 것이 지금은 남자 비속어로 쓰인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세 번째 이제 의미 확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의미 확대라는 것 자체는 의미가 지금 현대에 와서 커지는 걸 얘기했었죠. 예를 들어서 뭐 영감이라든지 혹은 아니면 양반아 할 때 양반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의미의 변동을 갖다 보여주는 것들,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거 기억 한번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그래서 보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다시 한번 본다면 표기상의 특징, 의문상의 특징, 그다음 문법상의 특징, 그 다음에 어휘 변화 양상에 대한 이런 특징들을 나눠서 봤습니다.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 지문 없이 아마 출제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 암기를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하고 지금 국어의 오늘이라는 그 내용 부분은 그거는 좀 넘어가고요. 여러분들하고 세종어제 훈민정음 쪽으로 들어가서 222페이지 들어가서 거기 가서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자 보시면은 세종어제 훈민정음 할 때도 나와 있듯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세종 할 때 보게 되면은 가운데 먼저 여기 방점 하나만 찍어 놓을게요. 자, 여기 나와 있듯이 얘는 지금 이제 이응이 있고요. 얘는 예니응이 있습니다. 자, 말했듯이 여기는 이응은 음가가 없는 것이다. 여기 있는 것이 종성 받침 응이라는 음가를 지닌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음가 없는 이응을 넣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요거 자체는 바로 중국의 원음에 가깝게 하려고. 자, 왜? 여기는 한자는 바로 중국이니까, 중국말이니까. 그러니까 중국 원음에 가깝게 하기 위한 하나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이 한자음 표기체계가 우린 뭐였다? 동국 정운식이라 한자음 표기체계였다는 거. 요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이러한 종성 받침에 뭐뭐 있느냐? 그런다면 이응과 그 다음에 순경, 미응 이런 것들이 있다는 측면 이렇게 기억 한번 해둘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나와 있죠? 요거 뭐라고요? 네, 강점이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요. 네, 세종어제 훈민정음 나란 말싸움이 뒷기의 나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나란 말싸움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시온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 나라의 말이라는 이러한 현대어풀이가 이루어져요. 그럼 여기 뭐뭐의라고 하는 것은 관형격 조사거든요. 바로 요 시온 얘가 바로 관형격 조사의 역할을 합니다.
15세기 때 광의국 조사는 학교에서 안 했으면 크게 나가지 않으셔도 되는데 외와 의, 그 다음에 시옷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요. 외하고 의는 기본적으로 얘는 어떨 때 앞에 유정명사 중에서도 바로 동급 이렇게 올 때 이때 쓰인다고요. 아, 유정명사가 뭐냐 했을 때 사람이나 혹은 아니면 동물 바로 이렇게 감정이 있는 대상을 얘기한다고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식물도 있는데요 하더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시옷 같은 경우도 역시 유정명사로 이렇게 쓰이는데 얘는 동급보다는 어떻게 존칭,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쓰인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정명사. 네, 무정명사 올 때 쓰입니다. 바로 요 나라가 무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쓰인다는 거. 말싸미, 네, 요 자체 말싸미 같은 경우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색깔로 바꿔볼게요. 말쌈 플러스 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 자체에 바로 요 이가 뭐가 쓰였다? 아하, 요거 주격 조사가 요게 쓰였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로 미음이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어요. 미음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형태.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뭘 보여준다? 요 자체는 네, 이어적기. 그죠? 요 자체가 이어적기가 이렇게 들어있다 라고 얘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란 말싸미 둥기게 달아. 자, 둥기에 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달아. 자, 여기서 중국 과예요. 요거 자체. 그죠? 그러면 요거는 비교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비교 부사격 조사다. 달아 같은 경우는 기본형이 다르다. 여기에 뭐뭐 아가 붙었어요. 그러면 요거 자체가 현대국어로 쓰인다면 얘는 달라인데 15세기엔 뭘로 돼 있다고요? 달아로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리을 형이 현대국어라면 이때는 리을 이응 형이 바로 이렇게 현대국어다라고 볼 수 있는 15세기 국어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리을하고 이응으로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측면. 자, 그래서 달아 문자와로 문자와는 서로 할 때 이때 문자 바로 이 문자가 누구 말이다. 이게 바로 중국말 한자를 뜻한다는 측면. 자, 그래서 중국말 한자와는 서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형태적인 이러한 변화를 갖다 얘기하는 사마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마띠. 자, 이거는 거기 있는 것처럼 통하지라는 현대어 풀인데 근데 이거 자체가 기본형이 뭐예요? 사 맞다 라고 해서 여기에 바로 뭐가 들어가는 치읓이 들어가는 모습. 근데 이거 자체는 언제 한글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우리 이거는 언제라고 했어요? 바로 세조 6년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종성 표기 자체가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종성 표기 원칙은 바로 몇 종성? 활종성법으로 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활종성 자체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까지 여기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옛니은까지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8가지로 쓰이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둘게요. 자, 이렇게 그래서 문자가 서로 상하띠 아니할세. 자, 아니할세 할 때 리을세라고 하는 것은 이유를 나타내는 거. 그죠? 아니하기 때문에 자, 이런 전차로 이런 까닭으로 전차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까닭으로 좀 기억해 주세요. 어린 백성. 네. 어린이란 측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15세기 때는 어리석은 근데 지금은 이거는 나이가 적은 그러면 이렇게 나이가 적다는 것으로 뭐 했어요? 변했네. 그래서 이건보다 의미 이동이다 라는 측면. 자, 그래서 어린 백성이 니르고죠. 자, 니르고죠. 그러나 현대국어는 이르고죠. 자, 그러니까 니은이 이응이 돼야 돼요. 안 됐어요. 자, 이거는 그래서 구음 법칙이 이루어지고 있지가 않다라는 측면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니르고죠. 홀배 아까 얘기했습니다. 바로 홀배 같은 경우는 홀바 플러스 이게 모습이 아니라 이라고 하는 예 바로 주격조사 그죠? 주격조사가 쓰였다라고 하는 측면. 자, 홀바 이셔도 마참내 제 뜨들 네 뜨들 할 때 거기 나온 것처럼 뜨들 할 때 요게 비읍 디귿 하니까
어두 자음군이 쓰여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여기다 그래서 이어적기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죠? 자, 거기 얘기했습니다. 보니까 여기는 또 보니 모음조화 얘기도 하고 있네요. 자, 모음조화 뭐 여기서 해서 음성 뭐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자, 펴디는 펴지로 했어야 되는데 지읒이 안 됐어요. 네, 그렇다면 국의 음화가 적용 안 됐구나 라는 측면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자, 펴디 못할 놈이 네, 요 이어적기 쓰여져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얘는 놈 플러스 2예요. 이때 바로 놈이 뭐다? 보통 사람. 근데 지금 현재는 자, 이만의 남성을 비하하는 표현. 그래서 의미가 뭐였다? 작아진 의미 축소. 그죠? 자, 놈이 한이라 같은 경우는 많다라는 의미였어요. 자, 그럼 현대국어의 하다하고는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는 측면. 그죠? 요거 자체. 지금 여기에 뭐뭐 하다라는 것은 얘는 형용사로 쓰여져 있다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너겨. 자, 어여삐라는 표현. 아까 얘기했어요. 어여삐 같은 경우는 얘는 과거에는 뭐하다? 불쌍하다. 그죠? 자, 그런데 지금은 예쁘다라는 측면. 그래서 의미가 또 역시 달라졌다. 그래서 의미 이동이다라는 측면. 자, 그래서 어여삐 너겨. 너겨는 이건 여겨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겨가 여겨 돼야 되는데 또 역시 남아 있어요. 그럼 뭐가 안 됐다? 중법치 안 돼 있다는 거. 자, 여기 새로 스물 스물에서 이 얘기했습니다. 미음, 비읍, 피읍은 뒤에 의몸이 오게 돼 있는데 이 의몸이 으로 변한다. 이게 뭐다? 원순, 모음하다. 근데 원순, 모음화가 적용 안 됐어요.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중법치, 두개음화, 원순, 모음화 이 세 개는 다 안 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자, 28자를 맹가노니 자 만드니 사람마다 하여금 수빈이겨. 수비에 보니까 뭐가 쓰여 있어요? 순경은 비읍이요. 네, 순경은 비읍은 나중에 16세기 때 뭘로? 오와 우가 된다. 라는 측면. 수빈이겨, 니켜, 날로 수매. 자, 수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매는 원래 쓰다라는 이런 표현이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뭐뭐에 이렇게 들어왔다고요. 이 얘기를 해줘야겠네요. 여기에 이라는 것 자체는 바로 누구다? 얘가 바로 명사형 어미다. 명사형 어미에는 그게 두 개. 뭐하고 뭐요? 네, 과 옴이 있었다는 측면. 꼭 기억해줘야죠. 그죠? 그런데 음일 때는 양성, 옴일 때는 음성이에요. 그러면 미안해. 음일 때가 음성. 거꾸로 했다. 야, 이런 실수했네요. 음일 때 음성, 옴일 때 양성. 그러다 보니 여기 음성이에요. 그래서 음이 왔다라는 측면. 그럼 뭐가 지켜졌다? 당연히 여기 모음조화가 지켜졌다라는 측면. 그죠? 그래서 모음조화, 그 다음에 미음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어적기, 그 다음에 옴, 명사형어미, 그 다음에 수 할 때 비읍, 시옷 쓰였어요. 뭐예요? 이건 어두, 장긋. 네 가지나 다 된다고요. 자, 변환키 하고죠. 팔따라민이라 해서 마지막에도 보면은 바로 이어적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성조 방점이 있고요. 이어적기 쓰여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띄어쓰기 없는 거예요. 가로로 쓰여져 있지만 이건 우리 보기자로 써오는 겁니다. 세로 쓰기입니다. 원래 자체 본다면. 아셨죠? 그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 223페이지까지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면은 뭐 한국인의 위상에 대한 거 됐고, 우리 226페이지를 잠깐 볼게요. 자, 요거는 이미 226페이지에 있는 거는 다들 또 봤던 건데 한 번 더 거기 있는 것도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26페이지에 있는 거 보면은 거기에 두보의 춘막이라고 하는 추보라고 해서 표현해요. 자, 오원율시 한시예요, 한시. 근데 한시를 우리말로 이것도 번역해 놓은 이런 부분이에요. 나라히 파망하니라고 돼 있어요. 나라히인데 여기서 밑에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밑에 현대어플리는 나라가라고 돼 있어요. 그럼 가니까 주격조사 있다는 건데, 근데 뒤에 히예요. 이건 왜 히냐? 이 자체는 히읗 플러스 이이기 때문인 겁니다. 요 자체가. 그러면은
이 히읗은 뭔데요? 네, 이것은 히읗 중성 체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라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나라 히읗이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마지막에 중성 체언이 있으니까 당연히 뒤에는 요 이라는 주격조사가 맞다는 측면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러한 히읗 중성 체언은 지금 현대우에는 없어요. 없어진 지는 얼마 안 된대요. 그런데 이거 자체는 현대우에 아직까지도 형태가 남아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자면 머리하고 가락이 만난 머리카락이라는 측면, 안과 밖을 얘기하는 안팎이라는 측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순놈 얘기하는 수놈한테 수 남자, 그 다음에 여기에 탁, 암탉 수탉 할 때 수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보게 되면은 바로 현대고에 남아있는 이러한 그 하나의 히읗 종성 체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또 간단하게 기억해 주시고요. 나라가 파망하니 망하니, 자 매화산 가람뿐이다. 매화할 때도 보게 되면은요 화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왜 이것도 히읗 플러스 과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일 거거든요. 요 자체가. 그래서 이것도 히읗 종성 체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람뿐 할 때 거기에 가람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위에 보시면은 어두장군 나와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왜라는 것은 뭘 얘기해요? 네, 산을 말합니다. 가람은요, 네, 요거 자체는 강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지금 현재는 우리는 산, 그 다음에 강 이렇게 쓰지 왜 가람 안 쓰고 있잖아요. 네, 다시 말하면은 현대에 와서는 고유어보단 뭐가 한자어가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있으면 이걸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가람뿐 있고 잣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잣이라는 것은 이건 성을 갖다 말합니다. 이거는 그 우리가 캐슬 바로 성이에요. 성 안을 봄에인데 이건 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봄에. 그럼 여기서는 지금 현재 무슨 적기? 네, 봄 플러스 뭐뭐인데 이것이 보 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바로 이어적기로 되어 있다는 측면. 나무뿐 기패또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기패또다는 당연히 이거는 이어적기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고유어가 한자어로 이렇게 대체된 모습을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것들, 요걸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었던 이러한 그 의미들 가지고 한번 살피면 되겠습니다. 아, 풀이라는 게 그것도 있네요. 또 하나, 우리 풀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현대어는 풀,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가 됐는데 안 됐어요. 그럼 요거 자체가 어떻다? 원순 모음화가 요거 성립이 안 돼 있구나 라는 측면, 요것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요것 말고도 학교에서 혹시 말씀해 주신 게 있으면 여러분 그걸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조금 모자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한번 좀 여러분 생각하시고, 안이라는 거에 안 했는데 여기 니은 시옷 이렇게 있어요. 요거 자체는 합용병사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대신에 어두장구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머리에 쓰인 게 아니라 중성에 쓰였으니까. 그러니까 합용병서다라고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여러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할게요. 밑에 있는 내용은 그렇게 정리 한번 하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앞에 담겨있는 국어의 오늘이라는 요 내용이 있는데요. 국어의 오늘에 보게 되면 우리 220페이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뭐 세계 속의 한국어의 위상이 점점 높아졌다라고 하는 측면. 그래서 본문 핵심 내용 잠깐 보시면 한국어의 능력 시험 해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재외동포나 외국인 한국어 사용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있는데, 또 세종학당, 해외이란 한국어 교육기관으로 전 세계 한국어와 한국어 문화를 담당하는 이러한 그 세종학당이 있대요. 근데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남은 단에 보면 굉장히 많이 늘었고 세종학당에서 공부한 친구도 많이 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갖다 보여준다는 거죠. 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문단에 가시면은 역시 그거에 대해서 역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문단에 이런 말이에요. 그래프를 보면 한국어 능력 시험 지원자 수, 그다음 세종학당 수 이렇게 점점 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늘어난 이유는 밑줄 친 거 볼까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위상과 역할이 커지고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한국을 알고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측면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게 위상이 높아졌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저 밑에 라 부분에서는 그건 됐고요. 자, 221페이지에 가게 되면은 한 사람이 얘기하는데 왼쪽에 있는 것은 굉장히 뭐 유니크한 디자인과 비비드한이라 컬러가 돋보이는 이 작품은 이미 많은 셀럽들이 초이스한 이 아이템입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런 표현 많이 쓰고 있죠. 문자 하시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부적절한 국어적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어적 표현의 불필요한 잘못된 이러한 것들이 이 시험 문제라기보다는 올바르게 우리가 바꿔야 되는 그걸 갖다 봐줘야 돼요. 그래서 마문단의 네 번째 줄 거기 밑줄 친구 한번 볼게요. 의사소통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 기분 어떻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국어의 발전을 가로막는 일이기도 하고요. 또 그 밑에 자 그러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어떻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외국어나 불필요한 외래어 사용을 자제하고 고유어나 이렇게 순화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또 가상 공간에서도 언어 규범에 맞는 표현을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측면 이런 걸 갖다 얘기를 해준 겁니다. 됐습니까? 네, 밑에 뭐 언어 역사성 그런 건 됐고요. 자,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224페이지하고 225페이지에 거기서 내용이 잠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것들은 간단하게 정리가 되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선은 첫 번째 국어의 어제와 오늘을 잠깐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잠깐만 여러분 봐주시고 쉬었다가 우리말 담아 반습 다시 보기 요게 정리해 드릴게요.